네, 제 84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합격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84회가 36.44가 나왔습니다. 그전 83회가 38, 그 다음 또 33, 39, 제일 높을 때가 보면 여기 46%도 있는데, 물론 최악의 경우에 19%도 있습니다. 요게 19%가 두 번 나왔습니다. 77, 78에. 근데 요게 36%니까 평균보다 조금 쉽지 않았나 하지만 이론 시험 15번 문제 가보면 복수 정답이 나와요. 그거 한 문제를 감안한다 그러면 대략 한 35% 정도로 본다면 평균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합격률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평상시 전산세무 2급 9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 볼 때도 반드시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자, 감독관 확인 번호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1875. 그러면 주식회사 문경전자입니다. 실행한 다음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를 이론 시험에서도 한두 개 이렇게 필요가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1번 보면 평균법은 기초 재고와 기중의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별도의 구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원가의 흐름이다. 갑자기 벙 적을 겁니다. 요거 2급에서 배운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있죠. 기억나요? 자, 여기 보면 이동평균법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전기월이 100개 200원 2만원, 그리고 매출해서 40개 200원 8천원 이렇게 남았었는데, 새로 매입됐습니다. 12일 날 40개 300원씩 12,000원. 그러면 40개 더하면 80개. 금액, 자, 여기 8,000원 남은 거에 12,000원 두 개 더하면 2만원. 2만원 나누기 80개 하면 250원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한 달치 한꺼번에, 한 달치 전체 들어온 금액, 그 다음 기초 물론 남은 거에다가, 그 다음 한 달치 전체 수량 해서 총평균을 내버리는 방법이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평균법, 이동평균법이든 총평균법이든 기초재고와 기중의 매입 또는 생산한, 매입만 일단 보시고요. 별도의 구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원가의 흐름. 아까 이동평균법에 보면 남아있는 재고에 새로 매입한 거를 평균, 재고가 별도의 구분 없이라는 게 평균을 냈다는 소리입니다. 금액을 더해서 수량 더해서 그 합계액을 나누게 하면 평균 단가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평균법이 맞냐? 자,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일단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이 기말 재고가 과소계상되면 이익잉여금이 과대계상된다. 이거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기말 재고가 과소계상이 됐다. 이거 시간이 참 걸리는 문제인데, 매출원가 공식에서요, 기말 상품 재고에 다른 거는 조건이 똑같다고 봐요. 변동이 없고, 요게 실수로 적게 적었어요.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매출원가. 이게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록이 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적게 뺀다라는 소리니까 매출원가는 커지죠. 그럼 매출원가는 과대계상이 됩니다. 자, 매출원가가 커지고 순매출액은 똑같다. 그러면 많이 빼지죠. 그럼 매출총이익은 이익은 줄어들겠죠. 매출총이익은 과소. 이익이 매출총이 과소되면 순이익도 적게 되고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익은 다 과소계상됩니다.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서, 자, 제품이 기말 재고가 과소계상되면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뜰린 겁니다. 자, 2번 뜰렸고요. 재고자산이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질재고조사법, 개별법, 계속기록법이 있다.
참 문제를 아주 복합적으로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론교재 52페이지에 보면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시로 계속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재고를 적느냐, 아니면 대형마트 같은데 매일 어떻게 재고 조사를 해요? 들어온 것만 적습니다. 적었다가 한 달에 한 번 재고 파악해서 실제 재고를 조사해서 재고 파악을 하는 방법. 그래서 수량 몇 개 남았느냐 파악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평균법 했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다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개별법이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수량 결정하는 방법, 아까 개별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자,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은 맞는데 여기는 단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재고 정상적인 감모손실. 감모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같은 거. 제가 예를 든 거는 제가 제주도다 보니까 창고에다 감귤을 놔두고 나중에 한 보름 있다가 재보면 무게가 줄어들어요. 왜? 증발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더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모손실을. 근데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습도라든가 온도를 잘못 조절해서 감귤이 몽창 썩어가지고 그냥 3분의 1을 버렸어요. 그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상적인 거는 매출 원가에,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자,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매출 원가죠. 비정상적일 때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1번부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진짜 다 기가 꺾여버리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개정공부 저기 등록 딱 가서 보세요.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자, 이런 건 금방, 이거 맞는 거고요.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다. 자, 이거 개정공부 저기 등록 가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컨트롤 F 눌러서 딱 입력했더니 어렵쇼. 미교부 주식 배당금 387번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정답은 되겠죠. 자, 기왕 나온 김에 미교부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은 알겠는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또 뭐냐? 요거 배당금,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죠. 배당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 현금으로 배당금 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기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보통 2월 말 3월 초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주들 그 명부대로 주식 숫자에 따라서 배당금을 주게 되면 그때까지 장부에는 미교부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표시했다가 나중에 이걸 송금을 하게 되면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가 되고요.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무상증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2번이 일단 정답은 됐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거 검색해 보세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진행돼도 자본 총계의 변화가 없다. 요거 무상증자 자본 항목 중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 주식 배당한다는 거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은 줄어듭니다. 왜?
주식을 줬으니까 대신에 자본금은 어떻게 늘어나죠. 근데 자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로 가져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진행돼도 자본 총계의 변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산업이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반영한 후 당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 대손충당금 설정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우리 결산 시 했던 건데 전기 말이 매출채권 잔액은 50만 원이고 이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18만 원이 있어요. 전기 말 이번 단기로 넘어왔겠죠. 단기 매출채권 중에 15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에서 15만 원을 써버립니다. 그럼 남는 거는 자 3만 원 남았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중에 만 원이 회수가 됐어요. 가서 멱살 잡아 돈 내놔 했더니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다시 만 원을 원위치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거는 4만 원. 이거 만 원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될 금액보다도 잔액이 많을 때 환입을 시키는 거고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 대손충당금에 원위치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21만 원이에요. 그러면 21만 원인데 전기의 대손충당금이 4만 원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자, 4만 원에 얼마를 추가로 했길래 현재 잔액이 21만 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21만 원에 4만 원 빼면 단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얼마예요? 얼마예요? 17만 원? 예, 17만 원이 되겠죠. 자, 17만 원을 추가로 하면 21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유형 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액법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 얘기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 나누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맞는 거고요.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지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죠? 유형자산에서 자, 건물을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증축하면 또는 대대적인 수리를 해서 기계장치를 한 몇 년 더 쓰도록, 그래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원상복구, 현상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만약 영업활동이 아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투기 목적이니까 투자자산이고요. 영업 목적의 토지는 유형자산이 맞습니다.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절세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자,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유형자산 대부분 정률법을 많이 합니다. 법인 차량 같은 거. 왜? 당장 목돈이 나갔으니까 유형자산은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이거 비용 처리 빨리 해가지고 세금 적게 내려고 그래요. 돈이 모자라니까. 현실적인 거는 이게 맞는데,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절세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한다가 아니고, 자,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저 정률법, 기계장치, 차량 운반 같은 경우는 우리 중고차 시세 보면 알잖아요. 1년 지나면 벌써 30~40% 떨어지잖아요. 한 3년 되면 반. 그래서 역삼각 형태로 처음에는 많이, 나중에는 적게, 그런 경제적인 행태를 감안해서 차량 운반은 정률법.
그 다음에 뭐 건물 같은 경우는 뭐 그러지 않으니까 정액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요거는 현실적으로는 맞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론 시험이죠. 틀린 것 하면 요 4번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회계 변경. 회계 변경하면 회계 정책 변경.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오류 수정. 오류 수정도 중대한 오류 수정, 중대하지 않은 오류 수정.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앞에서 이론할 때 봤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자, 교재, 이론 교재 1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 표로 만들어 놓은 거. 회계 정책 변경과 시험에 나오는 게 추정의 변경. 요 두 가지가 출제하기 좋아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저도 그랬고. 자, 회계 정책 변경하면 중대한 겁니다. 이거는 저거보다는 그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든다면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이거 중대한 정책 변경이에요.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회계 정책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그 정액법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내용 연수를 이거 쓰다 보니까 기계가 좀 더 쓸 것 같아. 내용 연수를 좀 연장하자라든가. 그럴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또 대손 충당금 설정을 1% 하던 거를 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나는 데가 많아. 그러면 1.5% 하자, 2% 하자. 그런 건 추정의 변경입니다. 대부분 회계 정책 변경은 누적 효과를 계산해서 전년도 것까지 재무제표 다 고치는 겁니다. 근데 추정은 누적은 하지 말고 전진법 앞으로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자,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치면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복잡하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니까 복잡하지는 않아요. 신뢰성도 높아요. 대신에 비교 가능성, 이거는 좀 저하가 돼버리죠. 이거는 다 고쳤으니까 비교 가능성은 높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요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회계 정책 변경입니다. 소급하여 적용하고 재무제표까지 다 뜯어 고치는 거. 자, 맞죠?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맞죠? 아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수정. 자, 오류 수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한 거, 중대하지 않은 거. 이건 실수로 잘못 작성을 했을 때, 자,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는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 전기 2월 이익여금, 기초금액에 대해서 다 뜯어 고치라는 소리입니다. 중대하지 않은 것은 단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 중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이익이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반대로 손실이 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서 단기 영업의 비용 또는 수익으로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수정은 어떻게? 재무제표까지 다 고쳐야 되는 거죠. 단기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보고한다. 이 뒷말은 뭐예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 수정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뜰린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어려운 거는 뭘로? 회계 추정이 변경으로 본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문제. 자, 이제 재무회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던 재무회계는 끝나고 이제 원가회계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리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재료비 완성품에 들어간 재료비 외에 미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으로 공식 보면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발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제공품. 선입선출이니까 기초제공품은 이미 다 완성돼서 나간 걸로 보고 아예 빼고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평균법은 이게 없죠. 평균법은.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위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그럼 뭐예요? 초기에 이미 재료는 다 들어가니까 완성도는 100%로 봅니다. 재료비는. 가공비는 공정위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기초제공품 1000개인데 가공비, 재료비는 100%고 가공비는 40% 됐었습니다. 단기 착수분 5000개, 기말제공품 2000개, 재료비는 100%고 가공비는 50% 완성. 근데 완성품 수량 안 나왔어요. 자, 기초 플러스 단기 착수분 하면 총 완성할 수 있는 건 6000개입니다. 6000개인데 미완성된 게 몇 개예요? 기말제공품. 미완성품이 2000개입니다. 마이너스 2000개. 그러면 나머지 빼면 4000개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완성품 수량입니다. 자, 그럼 완성품 수량 4000개 플러스 더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2000개인데 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완성도가 100이라 그랬죠. 100%. 그러면 2000개 그대로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환산량 1000개. 완성도 재료는 100%죠. 그래서 1000개. 자, 이러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5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5000개.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를 일정하고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자, 제가 두 가지만 갖다 놨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고정비, 대표적인 게 임차료.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집세는 일정하죠.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을수록 조업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듭니다. 왜? 집세가 100원인데 제품을 100개 만들었다 그러면 1원이 되죠. 단위당. 근데 200개 만들었어요. 그럼 0.5원이 돼요. 단위당 고정비는 점점 줄어들죠. 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자, 똑같습니다. 단위당. 점점 완성품이 늘어날수록 변동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료비죠. 그리고 조업도가 0이면 총 원가도 제로다. 조업도가 제로. 그럼 원가도 제로. 여기죠. 변동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기준과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일체 영향을 안 주고 그냥 바로 제조 부문으로 보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보조 부문 순서를 정해서 어느 하나 쪽에는 배부하는 방법이고, 상호 배부법. 보조 부문끼리도 완전히 순서 정하지 않고 다 배분해주고 1차, 2차, 3차 배부까지 하는 거.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고 보조 부문끼리는 일치 안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합니다. 대신에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직접 배분법에.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제1제조, 2제조, 그 다음에 보조 부문.
1보조, 2보조가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한번 보내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다 보내는데 한 번 보내고 나면 얘는 이쪽으로는 안 보내는 방법. 이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자, 배분이 끝난 보조 부문에는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상호 배분법은 뭐 배분법, 배분법 같은 말입니다. 배분 순서를 결정해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어느 거를 먼저 할 거냐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게 단계 배분법이고, 상호 배분법은 이쪽도 가고 이쪽도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마지막 3차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배분법은 배분 순서가 없어요.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건물 관리 부문 원가의 발생과 배부 기준인 면적 사이에는 함정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건물 관리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제조관제비를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데 면적이 큰데 많이 줘야 되겠죠. 면적이 작은데 적게 주고. 자, 그게 맞는 말입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배부 기준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9번 문제.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누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배를 만들고 있어요. 각각 배마다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각각에 들어간 재료비,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에 간접비, 직접비와 간접비를 배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걸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우리 예정배부법, 실제배부법 앞에서 기억나세요? 예정배부법은 그걸 뭐라고 하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이게 예정배부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정배부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실제 전기세, 고지서 나온 거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지서 나올 때까지 또 제조간접비 배부가 끝낼 때까지 월말 또는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정배부법은 아니에요. 월별로 계절별로 미리 예정된 금액 가지고 미리 배분하고 차이가 생긴 건 나중에 정리하자. 자, 실제 개별 원가에서는 제조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없죠. 제품 원가 계산 신속하다. 이건 다시 말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월별, 계절별로 제품 단위 원가가 변동하게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월별, 계절별로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월별로 전기세 뭐 다르잖아요. 근데 예정으로 해서 일단 다 때려 맞추기 때문에 계산을 안정적으로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나오겠지만,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 방법은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원가에 더하거나 또는 빼는 방법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를 적게 했어요, 예정을. 그러면 더해야죠. 자, 제조간접비 비용이죠. 매출원가 비용이죠. 여기에다 더해주고 많이 했어요. 그럼 매출원가에서 뺍니다. 그때는. 자, 재고자산에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기말재고액은 있어요. 근데 매출원가에 더하거나 빼는 거는 이미 매출원가 금액이 계산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냥 더하거나 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매출원가 더해버릴 때는 대변의 매출원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차변의 매출원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계를 입력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적게 했다 그러면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뭐 제조간접비 이런 식으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재고자산에는 배분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바로 매출원가에다가 더하거나 뺀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문제를 보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까지 막 나왔어요. 이거 거꾸로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제공품 계정, 하나는 제품 계정. 자, 기초 제품 여기 있습니다. 기초 제품 6만 원. 그럼 기말 제품이 여기 있겠죠. 기말 제품 3만 원. 자, 판매되면 매출 원가가 되고요. 여기에는 완성품 제조 원가가 옵니다. 제조 원가. 자,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에 이번에 새로 완성된 거 더해서 팔다 남은 거 빼면 나머지 팔렸다는 소리죠. 자, 매출 원가가 단서가 있어요. 27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대변 합계는 3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차변에 합계액 똑같아야 되니까 옮겨 적어주고 6만 원 빼면 완성품 제조 원가는 24만 원이 나와요. 이 완성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오죠. 이게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공품도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10,000원. 그다음 기말 제공품. 자, 기말 제공품 2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품 제조 원가는 기초에 여기 단기에 들어간 제조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이게 다 들어가서 그다음 미완성된 거 빼면 나머지는 완성이 됐다는 소리죠. 자, 근데 완성품 제조 원가 얘는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자, 완성품 제조 원가가 24만 원 아까 계산 나왔습니다. 그럼 합계하면 26만 원. 그러면 26만 원 적어주면 여기서 10,000원 빼면 25만 원.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제조 비용은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게 단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자, 25만 원. 25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11번 문제. 자, 이제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부가세 보면 사업장 범위에 대한 게 있죠. 자, 요런 경우에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어디를 사업장으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사업장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 해당 국세청이 지역이 다 정해져요. 자, 그래서 교재 259페이지 이론 교재에 보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던 게 있습니다. 광업은 그 광산이 있는 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 다음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출생신고하듯이 법원에다가 등기를 해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 소재지 거기 있고요.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업, 이건 매매업이고 이건 임대. 임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겠죠. 그 부동산을 빌려주는데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요거 매매업과 임대업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조업은 아까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요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라 그랬죠.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근데 임대업, 그 부동산 건물 임대해주는 그 건물 소재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초과하는 장소 아닙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뭐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가 아닌 것끼리 묶은 것. 과세 대상, 세금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될 재화가 아닌 것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자, 크게는 물건, 권리 이렇게 나눕니다. 물건은 상품, 제품, 기계, 건물,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지상권, 영업권, 선화증권 이러한 것들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는 대상,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자, 화폐 대용 증권, 수표, 어음, 주식, 출자 지분, 회사 채권, 국공채, 상품권, 항공권 등은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니다라고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기처럼 상품권 한번 예를 볼까요? 상품권을 갖다가 물건을 교환해 주기 전까지는 권리는 권리지만 그거는 판매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찾아갈 때 비로소 재화가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공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과세 대상 재화로 안 본다. 자, 그래서 재화가 아닌 것끼리 찍은 거. 지상권이고 권리 들어가죠. 영업권도 들어가고요. 특허권 들어가고 선화증권 들어갑니다. 상품권은 아니고요. 주식도 해당이 없습니다. 자, 주식, 지분증권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음하고 비읍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간주공급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판매한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죠. 판매해서 그거에 대해 세금 내면 되니까. 근데 정상적인 또 물건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한테 그냥 줘버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간주공급, 다시 말해서 판매로 본다 이 말입니다. 간주한다, 판매로 간주한다, 본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이 말입니다. 단, 아래의 모든 재화 용역은 매입 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왜 이거를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데 판매로 볼 거야? 너네 세금 내. 왜 그러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환급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급 받았으면 세금 내야지. 정상적인 매출을 했으면. 근데 애매하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딱 정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거 매입세 공제 다 받았어요. 환급 받았어요. 근데 보관돼 있는 폐업할 때 뭐 망했어요 하는 거죠. 그래도 팔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면서 재고 눈물의 세일, 재고 정리해가지고 다 팔잖아요. 그래서 너네 이거 매출로 본다. 남아있는 건 다 매출 신고해. 이런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직원이 결혼 선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판매용 재화를 직원한테 줘버렸습니다. 부잣돈 준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결혼 축의금은. 근데 그 물건을 세금 환급 받아놓고 그 물건은 직원한테 줘버렸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간주공급으로서 매출액 신고하라고 합니다. 자, 3번. 자기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세 사업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거든요. 사업자 현황 신고서는 제출하지만, 자, 이런 경우 이것도 그래서 면세와 과세가 섞여 있을 때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경우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트럭에 연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업무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가 업무용으로 쓴 경우에 그거는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 무관한 트럭에다가 하면 그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만 업무와 관련된 연료를 쓴 경우에는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거주자 방탄남씨, 요즘 뭐 방탄소년이 인기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냈네요. 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과 분류과세로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소득세 교재 313페이지 보면 소득세는 과세소득, 종합소득과 분류과세로 나눕니다. 자, 이 기준은 뭐냐?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을 뭐 1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죠. 그냥 한 번 하면 거의 끝납니다. 딱 일례성입니다. 양도소득, 건물을 사서 한 10년 있다가 그걸 팔았어요. 이익을 받다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일례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과세에서 종합소득과 같이 하지 말고 따로 분류해서 해라. 물론 요 안에 분리과세, 소득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일정 금액 이하.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자, 요런 것들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퇴직소득.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분류과세. 요거는 요것대로만 따로 종합소득,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면 일례성이니까 저도 명퇴할 때 퇴직소득 납부하고 나머지 저 교육공무원은 퇴직금 얼마 안 됩니다. 약간 줘요. 안 그러면 퇴직금으로 다 받겠다면 연금은 하나도 못 받고요. 자, 일반 기업체는 퇴직금을 다 받죠. 그런 경우에 퇴직소득 신고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할 때는 따로 안 합니다. 양도소득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3천만 원, 2,200만 원 하면 5,200만 원. 요 두 개 더한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소득세,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 언제 이거를 소득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소득이 수입 시기는 법인이 당해 사업여도 종료일이다. 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배당 결의했을 때입니다. 아까 배당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있죠. 그리고 배당 결의하면 그때부터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언제냐? 배당금은 얼마 주기로 결의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 법인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 정확한 명칭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얘가 일단 정답이 되고요. 종료일이 아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비영업대금,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이익. 대표적인 게 은행에다가 돈 넣었는데 뭐 이자가 나온다든가 그런 이익이 수입 시기는 이자 지급일 요 날로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얘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에서 36개월 무이자 할부 했을 때 뭐 할부 판매했어요. 이거 판매를 언제로 볼 거냐? 자, 이게 뭐 한 달, 1년 이내면 그냥 판매일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데 이게 뭐 2년, 3년 가요. 그러면 대금을 수금한 날. 그래서 장기 할부 1년 이상이라는 뜻이죠.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수입 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아닙니다. 예,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됩니다. 자, 답이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 중복, 자,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 퇴직금 받을 때 요거 빼고 아예 받습니다.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과 3번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자, 이렇게 했는데도 합격률이 그렇게 썩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냈고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실무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